메이플에서는 수많은 함사와 사재기가 존재합니다. 장비 아이템의 가위 횟수를 깎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기본이고, 수요 공급이 많은 아이템인 경프나 심볼 교환권 등을 대량 구매한 후 가격을 통제하기도 하죠. 오늘 다루어 볼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뉴에이지 티켓 사재기입니다. 메이플은 이벤트 기간마다 큐브팩이나 로얄 패키지에 티켓을 끼워서 파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이 뉴에이지 티켓입니다. 이 티켓으로는 인기 있는 코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경매장에서 활발하고 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이 덕분에 유저들은 해당 기간 큐브나 로얄 스타일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켓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기 코디 아이템으로 교환이 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많고, 사용기간 전까지는 무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매 이벤트 때마다 사재기꾼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뉴에이지 티켓 또한 당연히 사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사재기꾼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패키지 판매 기간이 처음으로 미라클 데이와 겹쳤다는 사실인데요. 안 그래도 가성비 좋은 큐브 패키지를 등급업 2배 이벤트 때 팔았으니 대장장이와 해방 큐브 유저는 물론 엠블렘 맛만 보려는 저자본 유저와 MVP 작하는 유저까지 몰렸고, 이로 인해 뉴에이지 티켓 물량이 실로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스카니아에서는 2억 선을 방어하던 티켓 시세가 이날을 기점으로 1억 6천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내가 바로 스타라는 역대급 보상이 들어간 뉴에이지 티켓이었지만 미라클 데이로 인한 물량 공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날 1억 4천까지 시세가 내려가게 됩니다. 사용 기간이 1시간 남은 시점 경매장에는 여전히 사재기꾼이 모아둔 티켓이 수천 장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티켓을 마스터피스 재료인 환상 옷감으로 바꿔서 눈물 겨자 먹기로 피스질을 한다면 60에서 70% 정도는 건지니 말이죠. 물론 원금 회수를 하려면 캐시샵에 몇 년 넣어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메이플은 10년 넘게 이어온 방학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방학 시즌에는 대형 업데이트로 매번 역대급 점유율을 보여주지만, 비수기 시즌만 되면 귀신같이 제 자리를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하반기 메이플 비수기 시즌을 살펴보면서 메이플이 어떤 식으로 유저 털기를 하는지 알아볼게요. 비수기 첫 이벤트는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BTS 진과의 콜라보입니다. 사실 이벤트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죠. 보통 콜라보 이벤트라고 하면 뉴비 유입의 목적이 있겠거니 하지만 메이플은 극악의 난이도로 있는 뉴비마저 다 털어버렸는데요. 이벤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모아서 문장을 채워야 하는데, 얻기 쉬운 하급, 중급 알파벳조차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획량이 많이 요구되었고, 결국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극악의 난이도로 나오는 상급 알파벳이 필요했는데, 이 상급 알파벳은 재획당 1개꼴로 나올까 말까 하는 불법 상자에서 얻어야 했고, 이마저도 H, N, M, R 중 랜덤으로 나오는 방식 때문에 운 없는 사람은 2억에서 3억 하는 불법 상자 몇십 개를 사야 완성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이벤트의 승자는 불법 상자를 내다 판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메이플도 뉴비 털기는 다 했겠다. 이후로는 유구한 전통의 노잼 이벤트를 이어나가는데, 우선 택티컬 릴레이입니다. 택티컬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직업군 별 2개 이상의 200레벨 캐릭터가 있어야 원활하고, 최종 보상을 위해서는 3캐릭으로 각각 노말 수호를 솔플로 잡아야 하는데요. 이거 보시는 고인물분들은 하드 수호 300억도 돌리겠지만 뉴비 입장에서는 상당한 꼬적 포인트로 작용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안 쓰는 유니온 캐릭 돌려가며 레번몬 잡고 룬 까고 하는 게 이벤트보다는 뺑뺑리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뺑뺑이 택티컬이 끝나고 나온 게 무려 14번째 진행 중인 헤이스트. 택티컬은 이것저것 시키면서 이벤트 같은 모양새를 주려고 했다면, 헤이스트는 그냥 2주 동안 사냥 혜택 골려줄 테니 20만 마리 잡아오라는 유저 친화적이 아닌 운영 자친화적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올 때마다 또이스트라고 조롱받지만 괜히 14번씩이나 했을까요? 재미없는 사냥 이벤트에 환멸이 들 무렵 운영진들이 새 이벤트를 준비해주는데요. 바로 핑크빈 예티 월드였습니다. 유저들이 기존 캐릭터로 똑같은 사냥하는 걸 지루해 하니까 새로운 월드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사냥하도록 이벤트를 준비하신 듯 합니다. 이전 이벤트 때 칭호를 다 따둔 고인물 형님들도 고려해서
핑크빈이나 예티를 220 찍으면 극성비와 훈장을 주는 매학기 전용 이벤트도 열어주었네요. 이렇게 비수기 내내 사냥만 주구장창하니 어느덧 겨울 쇼케이스가 2주밖에 안 남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재탕 이벤트를 너무 많이 했는지 돌의 정령을 키우는 새로운 이벤트, 그냥 레번몬 3000마리 잡으면 EXP 쿠폰 던져주는 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노잼 이벤트로 민심이 불탈 때쯤 겨울방학 쇼케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유저들은 원래의 모습인 덱게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하반기에 3달간 있었던 비수기를 살펴보았는데 지금이야 지난 일로 치부하며 재밌게 보실지 몰라도 사실 2주 뒤에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 메이플은 2004년 작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보스 몬스터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스 몬스터가 유저들에게 중요한 목표로 다가오는 이유는 성취감이나 명예도 있겠지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격파한 보스 몬스터가 주는 아이템은 가치가 상당하여 유저들을 자극하죠. 그런데 이런 보상 아이템을 일반 몬스터가 드랍하는 일이 메이플에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버그가 아니라 운영진이 기획한 이벤트였죠. 소위 하늘에서 여제템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2010년 새롭게 추가된 보스인 시그너스는 당시에 최고 성능을 지닌 140제 여제 아이템을 드랍하는데 메이플 특유의 컨텐츠 소모 속도 조절을 위해 악랄한 피회복 패턴을 넣어서 시그너스가 소환하는 기사 단장만 잡고 140제 방어구를 얻는 값단팟이 1년 넘게 지속됩니다. 그러다 출시 약 400일이 지난 2012년 2월 칼루나 서버에서 최초로 시그너스 격파가 이루어지고 다른 서버에서도 뒤를 이어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140제 여제 무기가 처음 풀리게 되면서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약 2달이 지난 시점 메이플이 9주년을 맞이하여 어김없는 N주년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벤트 중 하나였던 9주년 축하 박스가 논란이 됩니다. 일반 몬스터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9주년 축하 박스를 드랍하는데 이 박스에서 140제 여제 장비가 나오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칼로스 격파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에테르넬 장비를 일반 목이 드랍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시그너스 격파가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서버도 여럿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서버 최초 여제 무기는 시그너스가 아닌 잡목이 드랍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자 너도 나도 사냥터로 몰리며 여제템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여제 방어구는 물론 여제 무기까지 순식간에 시세가 나락을 가게 됩니다. 또 이전까지 시그너스를 격파하던 고스펙 유저들은 파티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후폭풍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되는데 사실 여제템 사건은 그 후로 벌어질 메이플 흑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메이플은 무슨 게임일까? 그래서 왜 이름이 하늘에서 여제템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9주년 당시에 떨어지는 단풍잎을 주워서 먹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는데 한 유저가 단풍잎 대신 여제템을 넣어서 하늘에서 여제템이라는 제목으로 합성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한지라 지금까지도 해당 제목으로 사건이 불리고 있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플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만한 스틸 길드, 바로 정벌인데요. 과거에는 인기 사냥터를 점령하고 스트리머들을 추적 스틸하며 악명을 떨쳤지만 최근에는 좀 모자란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6월 메이플이 6차 전직으로 역대급 전성기를 맞이하자 일반인뿐 아니라 유명 스트리머도 게임에 대량 유입되는데요. 이때다 싶은 정벌 친구들이 스트리머들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인 스틸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메이플 커뮤니티에서는 스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겼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진들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메인 사냥터인 그란디스 지역에 2인 사냥과 목게임화 패치가 획기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정벌 친구들이 실직함과 동시에 기존의 자리 문제로 인한 여러 갈등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2인 사냥과 목 개인화 패치는 방학기간에 한한 일시적인 방안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8월 31일 이후로는 원상 복귀될 예정이었습니다. 2달 동안 손가락만 빨던 정벌 친구들은 8월 31일이 다가오자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목 개인화 패치가 본인들이 스트리머를 스틸하며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다시 어그로를 끌면 득될 게 하나 없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이 어그로 덕분에 다시 커뮤니티가 불타고 목 개인화는 이후에도 유지되게 됩니다. 사냥터 개선을 위해 자기 한몸 희생하는 정벌, 당신은 대체
아무튼 정벌 친구들이 자꾸 웃음벨 역할을 자초하는데요. 나쁜 놈들이긴 한데 좀 멍청한 게 로켓단 같아서 안쓰럽네요. 최근 캐시샵에 출시한 솔 에르다나 경험치 부스트링과 같이 메이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BM이 시도되곤 하는데요. 해당 BM이 출시되기까지 유저들의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듯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BM들도 출시 당시에는 대부분 유저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은 이 중에서 비교적 최근 출시된 BM인 자석 펫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넥슨에서는 위습의 원더벨이라는 신규 BM 아이템을 출시하는데 사실 로얄 스타일의 펫 버전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펫 합성이나 자석 펫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의 멀티팩과 비교했을 때 원더벨이 펫이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 위습의 원더베리는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9월 위습의 원더베리도 어느덧 사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원더베리 펫을 합성할 수 있는 루나 크리스탈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석 펫이 같이 출시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출시한 사냥터 지형이 자석 펫을 고려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 거란 점, 자석 펫에 기존에 쓰던 펫 장비 능력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점, 자석 펫 한 마리 기대값이 20만원을 넘어가는 악랄한 BM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쓰이던 자석 버그를 모티브로 BM을 만든 게 어이가 없었죠. 물론 자석 펫의 출시로 인해 꽝에 해당하는 잡펫들이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서 무자본 유저들까지도 부담없이 펫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서술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때 당시 유저들은 자석 펫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지만 이 시기의 메이플은 지금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며 소통하는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영구영 넘어가게 되면서 자석 펫은 메이플의 정식 BM으로 지속되었고 이후 대형 패치 때마다 체험판 자석 펫을 뿌리면서 민심도 챙겨봤는데요. 결국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석 펫은 필수적인 요소이지 이에 크게 반감을 지닌 유저는 찾기 어렵네요. 메이플 측에서도 이러한 선례 때문에 다소 무리인 듯 싶은 BM도 좀만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로 출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RPG 게임인 메이플에서는 아이템 지원이나 보스 먹자 등을 목적으로 한 네카마 유저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네카마 사건이 여러 번 터지면서 네카마 게임이란 오명을 남기기도 했고요. 오늘 알아볼 사건은 이런 네카마 유저들을 4년간 마음 졸이게 하던 패치입니다. 초창기 메이플의 경우에는 캐릭터를 생성할 때 본인의 성별만 선택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남자명이면 남자 캐릭터만, 여자명이면 여자 캐릭터만 생성되었죠. 이 당시에는 초등학생 유저가 많아서 본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자 캐릭터를 키우다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기도 했죠. 그러다 2011년 7월 메르세데스 출시를 시작으로 유저들은 자유롭게 캐릭터 성별을 고를 수 있었고 이후 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캐릭터를 생성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네카마 유저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2013년 2월 갑자기 뜬금없는 패치가 테설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캐릭터 정보를 누르면 그 계정 가입자의 성별이 표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캐를 키우던 일반 남성 유저에게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것보다 1년간 물소들을 공략하며 재미보던 네카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는데요. 이 패치를 기점으로 잠수를 타거나 본인이 남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혹은 자신이 쓰는 계정이 아버지나 오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꽤나 재미있는 상황들을 당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패치 내용은 4년간 유지되다가 2017년 6월에 진행된 노바 패치에서 폐기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마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보면 옛날 패치가 매운맛이긴 한데 성능은 확실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막을 내린 역대급 성수기 뉴에이지 이벤트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뉴에이지 이벤트의 윤곽을 드러낸 건 6월 10일 쇼케이스입니다. 무려 5,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핸드볼 경기장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에 작년 세이비어 이벤트 때를 끝으로 4년 동안의 그란디스 퍼즐 놀이를 끝낸 후의 이벤트인지라 정말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 중 유저들이 제일 주목하던 것은 바로 6차 전직. 이 때문에 쇼케이스 며칠 전부터 숫자 6에 과몰입하면서 이것이 6차 전직이 나온다는 암시일 거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쇼케이스 초반에는 무대 공연으로 구성을 해서 전을 좀 오래 굽기는 했지만
유저들이 크게 기대하던 6차 전직이 나오자마자 민심을 바로 챙겨버립니다. 특히 6차 전직 레벨에 대해 많은 유저들이 스토리상 275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60으로 설정하고 하이퍼버닝을 260레벨까지 확장하여 많은 유저들이 환호했죠. 물론 기존 보스 복사와 신규 지역 280, 285레벨 부분은 비판의 목소리도 꽤 나왔지만 일단은 쇼케이스의 열기에 묻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쇼케이스 직후 강원기 디렉터가 연이어 스트리머 분들과 합방을 진행하고 패치 이후 메이플 PC방 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모두들 이벤트를 즐기던 와중 6월 22일 6차 전직이 테스트 서버에 공개되면서 유저들이 다시 드러누워 버리는데요. 6차 스킬 쿨타임이 파티 공유라던가 쇼케이스 영상과 아예 다른 스킬이 태섭에 나오는 등 수년간 6차 전직만을 기다려온 유저들이 분노한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은 6차 오리진 스킬에 파티 쿨타임을 삭제하고 테스트 서버의 6차 스킬이 변경되거나 개선될 수 있음을 피력하며 여론을 달랬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스트리머들이 메이플에 유입되자 스틸 유저가 이들을 추적 스틸을 하며 유저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론에도 빠르게 대응하며 호감 스택을 쌓아갑니다. 이후로는 옆집 로스트아크가 불타게 되면서 메이플은 한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덧 6차 전직 방식과 신지역 아르테리아를 패치까지 일주일 앞두고 태섭에 공개하게 되는데 기다려만 믿고 6차 스킬 개선을 기다리던 유저들 기대에 못 미치는 개선함과 6차 전직 방식이 매우 번거롭고 전직을 하고도 사냥을 2-3시간 해야 6차 스킬을 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여기에 리부트의 소레르다 조각 월교가 논쟁을 계기로 리퐁대전이 다시금 발발하며 평온했던 메이플은 온데간데 없고 난장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조금의 개선 사항과 함께 패치가 들어오는데 6차 전직을 하기 위해 몰린 수많은 유저들 때문에 어느 사냥터건 빈자리가 없었고 어렵게 자리를 잡아도 아케인 스톤의 경험치 500억을 채우고 퀘스트 맵을 갔다 와야 하는 방식 때문에 갔다 오는 순간 이미 다른 유저에게 자리를 뺏겨버렸는데요. 이걸 무려 9번 반복해야 하니 첫날 6차 전직 한 유저들은 불쾌한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6차 전직 대란이 끝나고 나니 6차 스킬 강화 재료인 솔 에르다 조각에 눈길이 가는데 제획당 30에서 40개씩 쏟아지는 조각이 개당 1500만 매소에 거래되는 돈복사 버그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이러자 드메템을 갖춘 유저들이 사냥터에 몰리며 다시금 북새통을 이루는데 그도 그럴 게 레벨링도 하면서 최저 시급이 걸리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 에르다 기운을 보스팩 유저에게 판매하는 기행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운영진이 기발한 패치 하나를 떠올리는데요. 그란디스 이상 지역에 사냥터 2인화 및 몹 개인화 그리고 파티 불가로 변경하면서 사냥터 자리 부족을 개선하고 스틸러들을 실직시키면서 또 기운파리도 막아버렸죠. 또 6차 강화 시스템의 등장으로 사냥이 곧 스펙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고스펙 유저들은 부주를 돌리며 최대한으로 솔 에르다를 얻으려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러한 행태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대리 관련 이슈가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운영진이 그냥 넘어갈 사안일 텐데 여기에 관련한 추가 패치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활성화로 진행되던 무릉, 보스, 사냥 등의 제약을 가하게 되면서 계정 털릴 감수를 하고 대리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던가라는 강수를 둡니다. 이후 3차 패치로 신지역 카르시온과 그란디스 보스의 난이도 세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대부분의 유저가 해당하지 않아서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한 BM인 솔 에르다, 경험치 부스트링 등이 등장하며 비판 여론이 생기고 여기에 던파 PC방 보상에 메이플 코디 아이템을 넣는 무리수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특히 메이플 60시간 보상 퀄리티가 던파 40시간 보상의 퀄리티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때문에 메이플 유저는 던파 유저 쿠폰이나 사서 PC방 금액 페이백 해주는 역할이냐는 자조도 있었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운영진이 한발 양보하면서 나름대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8월 17일 뉴네임 옥션 테스트 서버 공개와 8월 24일 기존 토크 내용 및 디렉터 교체에 대한 내용에 유저들의 관심이 쏠리며 뉴에이지 이벤트는 8월 30일을 기점으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영진이 유저와의 소통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은 이벤트여서 이후 김창섭 디렉터 하에 새로운 메이플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플은 게임이 오래된 만큼 정말 많은 네임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너무 유명해져버린 나머지 캐릭터 이름이 메이플에서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쓰고 있을지 모르는 고유명사의 주인공 2명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예인입니다.
예행은 간단하게 말해서 두 글자 어거지 닉네임을 뜻하는데요. 이제는 잡닉보단 예행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일 만큼 이미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인지도 때문에 예행이라는 유저가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을 것만 같지만 사실 예행 캐릭터가 나온 스크린샷 한 장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전부입니다. 예행 단어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든 두 글자 닉네임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비튼 게 보이는데, 이러한 유저의 노력이 메이플의 광적인 두 글자 집착을 단 두 글자로 나타냈고, 처음엔 예행은 조롱의 의미였지만 이후 밈이 되며 현재는 고유명사의 자리까지 위치하게 되었죠. 여담으로 두 글자 랜덤닉을 생성하는 예행 제조기나 닉네임 평가 기준으로 0.5 예행, 예행급 등을 사용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행은 두 글자 잡닉을 뜻하지만 예행 자체는 레어닉이 되어버렸네요. 두 번째는 동식입니다. 국어 사전에 동식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메이플에서 동식은 이와 반대로 보스 파티 격후 보상을 먹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동식은 먹튀범 닉네임이고요. 해당 사건은 2018년 9월 지금과 달리 하드스호를 소수 인원만이 파티격으로 도전하던 시기에 일어나는데요. 오로라 서버에 최초로 루컨마가 경매장에 등장하는데 루컨마를 먹은 파티는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됩니다. 버그템이 아닌 이상 파티원 중 누군가가 먹튀를 한 상황인 게 확실해지고, 하드스호 팟에서는 내부적으로 업적 인증을 통해 가려내고자 했지만 이는 합성으로도 쉽게 파괴할 수 있었던 일이죠. 답답했던 파티원 중 한 명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경매장 데이터 파일에 패킷을 뜯는데요. 뜯은 파일에서 하드스호 파티원 중 한 명의 닉네임인 동식이 나와버립니다. 지금과 달리 루컨마가 매우 비싸서 경매장에 올라올 때부터 이슈가 되었고, 여기에 기승전결까지 깔끔하게 끝난 사건이라 동식이 먹튀의 고유명사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한동안 보이지 않던 동식은 이번 유네임 옵션 매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악질 유저이긴 하지만 동식이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버렸기에 무려 61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아마 예행도 뉴네임 옵션에 나온다면 이 이상의 금액에 판매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해외 메이플에서 먼저 선보인 메이플 표창은 기존 표창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한국 메이플 유저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2008년 한 일본 메이플 유저가 오르비스 파케 중 메이플 표창을 얻고, 이후 한국 메이플 유저들에게도 해당 사실이 전해지면서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에 도전하는 유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르비스 파케로 메이플 표창을 얻은 인증도 가끔 올라오긴 했으나 메이플 표창에 극악의 드랍률로 인해 도전하는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후 메이플이 파티 퀘스트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면서 메이플 표창은 몇 개 안 풀린 채 단종되고 맙니다. 이후 메이플 표창은 독특한 외형과 희소성으로 인해 희귀템 수집가나 도적 유저들에게 현금 수십만원에 거래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월 스카니아 서버 경매장에 메이플 표창이 대량으로 올라오는데요. 기존 시세에 비해 저렴했기에 많은 유저들이 구매하는데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계속 구매를 해도 경매장 매물이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자 처음에는 과거의 고자본 표도가 매물을 올린 게 아닐까 하던 유저들도 해당 아이템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월 8일 메이플 커뮤니티에 메이플 표창의 새로운 획득 루트가 공개됩니다. 찰리 중사는 오르비스의 몬스터를 잡으면 얻는 잡템을 가져다주면 소비 아이템이나 주문서 등으로 바꿔주는 퀘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 파이어 독의 잡템을 주면 낮은 확률로 메이플 표창으로 바꿔줬던 것이죠. 이러한 루트는 사실 해외 메이플 유저들은 10년도 더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인데, 한국에는 오르비스 파케를 통한 루트만 알려지면서 메이플 표창이 수년간 단종된 템으로 여겨지고 비싸게 거래가 되었던 겁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며칠간 메이플 표창을 둘러싼 열풍이 부는데요. 파이어 독을 잡기 위한 유저들이 몰려 해당 사냥터는 포화 상태였고, 이러한 노가다를 스킵하고 경매장에서 파이어 독 잡템을 사서 직접 메이플 표창을 뽑으려는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유저들이 생기니 파이어 독 잡템을 사재기하는 유저들까지 등장했고요. 유저들의 노력으로 메이플 표창은 과입 공급되면서 월초 수십억에 올라오던 메이플 표창이 중순에는 수천만원대로 떡락하고, 이와 동시에 메이플 표창 열기도 식어버립니다. 사실 메이플 표창 공격력은 개잡템 취급받는 고드름 과동이랄 정도로 그 희귀성으로만 비싼 가격이 책정되었기에 해당 사건을 겪으며 이도저도 아닌 표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메이플 표창을 판 유저가 전 서버를 돌아다니며 천천히 매물을 풀었다면 더 많은 돈을 만졌을 텐데 너무 빨리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갈라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수십억 주고 설거지한 희귀템 수집가가 제일 안타깝지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7일 테스트 서버에 유네임 옥션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많은 유저들이 판매할 닉네임을 커뮤니티에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는 S급 닉네임도 여럿 있었으나 두 글자 잡닉, 소위 예hin이라고 불리는 닉네임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그런 거는 3만원에도 안 팔리니까 보증금 버리지나 말라면서 비아냥 섞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몇몇은 본인 예hin이 비싼 금액에 제시가 왔다고 하기도 했는데 기존의 닉네임 시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괴리감 있는 가격이었기에 엄청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아무튼 예hin 닉네임을 두고 비관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뉴네임 옥션 첫날인 8월 31일에 예hin급 닉네임은 비교적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단 24시간 만에 상황이 정반대로 되어버리는데요. 예hin 제조기를 몇 분 돌리면 만들 법한 별 시덥지도 않은 닉네임들이 대부분 낙찰되었고 이 중 몇몇은 수십만원에도 판매되었기 때문이죠. 해당 소식이 퍼지고 9월 1일을 기점으로 많은 유저들이 구석에 박아뒀던 예hin 닉네임을 찾아서 하나 둘씩 뉴네임 옥션에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수량은 운영진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고 결국 최대 등록치인 2만 개를 가득 채워버리게 되면서 더 이상 뉴네임 옥션에 닉네임 등록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닉네임 하나가 판매 종료되는 찰나의 순간에 방크를 하면 닉네임을 경매장에 올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틈을 노리고 몇 시간씩 트라이하는 유저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한 닉네임 깜부라는 것도 유행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종료 임박 목록을 띄워주고 다른 한 사람이 닉네임 올릴 준비를 한 채로 대기하다가 종료 임박 닉네임이 종료로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여 닉네임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눈알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정신나간 상황은 9월 2일 저녁 6시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패치에서 뉴네임 옥션 등록 수량을 4만 건으로 확장하며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이후로 예hin 제조기는 더 이상 매포 복사기가 아니게 되는데요. 전날에 비해 2배 이상의 예hin 물량들이 쏟아지자 수십만원에 팔리던 어감 좋은 예hin도 최저가에 낙찰되는가 하며 그만한 메리트도 없는 수많은 예hin들은 유찰당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닉네임 최소 등록 가격이 5만원으로 인상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뉴네임 옥션의 열기도 식어가면서 예hin들의 유쾌한 반란은 3일천하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럭키럭키 몬스터리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언리미티드 패치 기간에 진행되었는데요.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아서 45종류의 몬스터 카드를 얻는 방식으로 언뜻 보면 빅뱅 이전 메이플의 추억 요소 중 하나인 몬스터 북 시스템을 이벤트로 남아 재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카드를 모으는 것은 이벤트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고 모은 45종류의 카드 중 6개를 골라 제출한 이후 매주마다 발표되는 당첨 카드 목록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카드 개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진짜 이벤트였습니다. 안 그래도 메이플이 사행성 아이템 관련 이슈로 논란이 되던 시기였는데 로또를 빼다 박은 이벤트 방식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또 원래 이벤트 보상도 6개를 전부 맞춰서 1등을 해도 여루 주화를 지급하는 등 당첨 확률에 비해 그 보상이 꽤나 맛없었는데요. 이것도 1등 보상을 500만 메이플 포인트, 2등 보상을 럭키럭키 훈장으로 바꾸며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로또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줍니다. 아무튼 로또와 유사하지만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물 경품을 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이벤트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는데요. 하지만 이러던 도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5주차 당첨 카드 발표 후 약 15분 동안 자신의 등수에 따른 보상을 무한대로 받아갈 수 있는 버그가 생긴 건데요. 사실 대부분은 꽝 보상인 파워 엘릭서라 큰 상관이 없었지만 많은 유저가 참여하는 이벤트인 만큼 이 3등 당첨자 또한 적지 않고 특히 만지주화의 경우 상점에서 손쉽게 매소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버그 악용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운영진 측에서 해당 버그 내용과 제재에 관한 공지를 올리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텐데 당시에는 버그 관련한 대처가 복불복이었고 또 언리미티드 패치로 역대급 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저 몇 명 제재시키는 것보다 게임에 집중하는 게 일리가 있기도 하죠.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만큼 럭키럭키 몬스터리 이벤트는 이때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질 않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럭키럭키 몬스터리 이벤트가 작업장에게 유리한 비밀 금고 이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